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금요일 펜의 뉴스입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 이 말미에 깜짝 이벤트로 이 목구멍 챌린지를 하는 모습 보여드렸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저희 영상에 좋아요가 무려 5,900개, 댓글이 722개나 달렸는데요. 제가 퇴근하고 나서 이 페이스북에, 제 페이스북에도 이 영상을 좀 올렸더니 댓글이 80개, 좋아요가 520개나 달렸습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막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확산되니까 MBC에서는 이런 기사를 내놨더라고요. 사실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이렇게 리성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리성권은 재벌 총수들이 냉면 사리를 추가로 시키니까 뭘 한계했다고 더 드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목구멍에 가는 거나 아니면 뭘 한계했다고 더 먹냐? 이런 얘기냐? 이거 똑같이 다 비꼬는 거 아닌가요? 자, 목구멍 챌린지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지목했던 이 황성욱 변호사와 배현진 앵커 이 두 분 가운데 황성욱 변호사가 자기 페이스북에 이 목구멍 챌린지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다. 행님아, 군대도 갔다 온 양심 불량 주제에 냉면이 넘어가나? 에이씨, 안 받아. 다음 타자는 자유시장 경제 최고 지식인인 이병태 교수님과 정치인으로서는 제게 처음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지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와, 황성욱 변호사 정말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같이 진행하면서도 이 변호사답게 언변의 달인이다 그런 걸 느끼는데 그 리성권의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거기다가 또 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살짝 끼워 넣으시네요.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통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님과 그리고 김재원 한국당 의원님께 넘어갔는데 새로운 영상 기대해 보겠습니다. 배현진 대변인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선배, 오늘은 제가 냉면을 못 먹어요. 주말에 먹어가지고 꼭 영상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영상 올라오는 대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뉴스 보시기 전에 하셔야 할 일 알고 계시죠? 엄지 위로 치켜든 이 좋아요 버튼 클릭해 주시고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펜은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내년 예산이 확정될 경우 복지부문 예산은 144조 원을 돌파해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퓰리즘에 대한 지적과 재정 부담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관할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임신이나 출산을 하더라도 징계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학생인권 조례를 근거로 학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신용등급이 20년 만에 트리플 B+로 강등된 가운데 등급 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판매 부진이 지속되면서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 주말 저녁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강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혈세 낭비 중단 등을 주장하며 문화제를 벌여온 K파티가 창립 1주년을 맞았습니다. 펜앤 대담에서 K파티 이용원 대표를 모시고 파란장미 문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북한 김정은이 적대 세력이 악랄한 제재책 등으로 광분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 상황에 대해 직접 비난했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런 북한의 반응에 대해 북핵 폐기 직접 검증 전에는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더 이상 무역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 휴전할 수 있는 합의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환경공학 학술지가 녹조는 고인물보다 흐르는 물에서 30% 더 성장한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4대 강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냉면 목구멍 챌린지 이런 이벤트 되게 좋아하시네요. 막 댓글이 올라오는데
제 차례는 언제 오나요? 이런 댓글과 함께 또 일반인도 됩니까? 그러셨는데 얼마든지 됩니다. 아니 그냥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뭐 이영남 감독님, 최공재 감독님, 그리고 이계희 선생님,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황성욱 변호사, 배현진 대변인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만은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들과 만드시면 됩니다. 영상 페이스북에 많이 올려주고요. 좀 영상이 많이 모이면 저희가 또 한번 따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대법원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며 14년 만에 이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민심이 많이 들끓고 있죠. 각 언론 기관들마다 관련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저희 팬엔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는 당연한 거고요. 도대체 이 양심적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양심이란 게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에 합당한 대체 복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종교를 끌어들여서 내 사회적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종교를 쓰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종교를 정말로 믿고 그 종교를 위해서 행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종교 교리를 만든 사람조차도 이게 우리 종교의 정말 신성과 거룩함 뭐 그런 말들을 위해서 하는 행위인지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저는 좀 그런 종교적 이유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법이고 사람 사는 사회에서 사람이 만든 법이라서 어쨌든 그런 악용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종교적 이유를 끌어당겼다는 게 더 논란의 여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요? 이미 갔다 온 사람들은 되게 다 억울할 것 같아요. 저도 기독교긴 한데 그래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그냥 의무고 그냥 이런 게 나올 수 없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종교적인 걸로 뭐 군면제를 받는다는 거는 조금 저도 어떻게 보면 부당한 거고 또 대한민국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런 걸로 국방의 의무인데 의무를 그렇게 하는 건 악의하는 거는 조금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거의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다 군대를 안 가는 게 맞는 거.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거. 그래도 나라 국민이고 남자면은 가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마음에 안 들죠. 나는 아들 둘인데 둘 다 군대 갔다 왔어요. 현역에 한창 있을 나이에 갔다 오지만 엄마로서 속상하잖아. 한창 그 좋은 나이에 가는데 그게 국방의 의무고 다 그래 하는데 종교라는 거 핑계 물론 진짜 신앙 심해서 그거를 따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사람들 양심에 비춰서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내 아들들 나도 그 시간 아깝고 물론 그런데 뭐 현역으로 두 아들 다 보내고 왔던 엄마로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분들 생각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내 생각은 그래요. 그거는 좀 뭔가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신앙이라고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어차피 그러면 다 똑같은 의무, 책임 같이 나눠야 되지 않을까. 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건 핑계 같아. 현 정권에서 그건 좀 잘못됐다고 보죠. 현 정권에서 그 정권에서 다루는 문제니까 판사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모든 국민 젊은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건데 그 일부 종교계라고 해서 빼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양심은 그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사람마다 다 양심이 틀리니까. 그러네요. 그럼 젊은 사람들 전부 다 가기 싫으면 자기 양심 선언한다고 거부하면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고 그거 고를 수도 없잖아. 네? 그건 좀 잘못된 판사들의 잘못된 걸로 생각해요. 종교계를 등이 없고 이제 나오는 수가 있지 이제. 의무적으로 군대를 보내야지. 안 보내면 보충력식으로 후방에서 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런 저거를 하든가 그걸 이렇게 해놔야지. 뭐 거부한다고 안 보내고 선량한 젊은 사람들은 군대 보내고 전방에 가서 고생하고 그러면 이게 틀리지. 이게
20개월, 30개월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보내야지 안 보내면 그건 좀 국민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양심적인 병역 거부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심적이라 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람이 진실하다, 진솔하다, 그리고 정의롭다 이런 사람들을 양심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군대를 안 가는 것이 양심적이라면, 그러면 군대를 거부하는 게 양심적이라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비양심적입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참전 용사고 나도 군대 갔다 오고 우리 자식들 두 놈도 군대 갔다 왔는데 우리 가족은 전부 비양심적이라는 사람입니까? 비양심적인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양심적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면 세금도 양심적으로 거부하면 그걸 세금을 안 내겠어요? 군대를 그러면 양심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군대를 양심적으로 안 갔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진짜 그건 잘못됐다. 그거는 누구나 떠나서 법이 교리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 법에 우리 국민은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어떤 특정 교리가 법을 우선시한다? 그건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예, 저희 페네뉴스에서 이렇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쭉 들어봤는데요. 정말 이 대법관들이 말씀하셨던 그 소수 의견을 냈던 대법관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법은 형평성이 생명이다. 그리고 법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병역 거부를 인정해주게 되면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고 이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서 한 분은 젊은 분 한 분은 뭐 기독교가 그럼 다 교회 군대에 안 가는 건가요? 그러셨는데 여호와의 증인과 이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이 기독교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그런 종교죠. 또 불교도 마찬가지로 뭐 호국 불교 이래서 나라에 어떤 변란 같은 게 일어나면은 항상 목숨을 바쳐서 앞서서 싸우던 그런 종교들입니다. 네. 이렇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은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와 관련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쫙 들어보다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 복지 예산이 굉장히 확충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144조 원이 넘습니다. 내년 예산이 한 470조 원 정도쯤 되니까 3분의 1을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자, 이런 복지 예산 괜찮을까요? 윤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포퓰리즘 행보는 가속화되는 양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문재인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예산 470조 5천억 원 중 복지 예산이 162조 2천억 원을 차지해 비중이 34%에 달했습니다.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복지 지출을 늘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고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31%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복지 예산은 11조 1,83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인 35조 7,843억 원에 31%에 달했습니다. 서울시 복지 예산이 1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시장이 처음 임기를 시작한 2011년에 비하면 서울시 복지 예산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조세 분야 전문가인 현진건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선별적 복지를 할 경우 전체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30%를 넘어설 이유가 없고 10% 정도 수준에 머문다며 정치인들은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정권을 잡기 위해 복지를 수단으로 이용하지만 그 뒷감당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 전 원장은 복지를 통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포퓰리즘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원순 시장 외에도 이를 떠받치는 학계의 분위기도 심각한 문제라며 복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박능우 장관도 대학에서 강의하던 시절부터 복지로 성장한다는 주장을 해왔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복지 예산의 급격한 증가는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정부를 이끄는 문 대통령은 복지 지출 가다로 인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나라 빚을 증가시킵니다. 박 시장 역시 11호 부족한 돈은 중앙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해야 하기에 결국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수 호조를 강조하며 국가 채무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주장하지만
최근 급격히 경제 활력과 성장률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 임기 후반에는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현 전 원장은 기본적으로 복지를 늘려서 잘 사는 나라는 없고 이는 최근 베네수엘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한 번 늘린 복지 예산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독재자가 나오지 않고는 표와 연결돼 있기에 절대 줄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이런 포퓰리즘의 문제점, 이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거겠죠. 서울시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이 학생 인권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이 뭐 임신이나 출산한 학생에 대해서 징계하지 말아라. 또 그런가 하면은 학칙을 재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해라. 이런 권고를 아주 강력하게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양현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조희연 교육감, 이 관할시 서울시 교육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임신하고 뭐 출산한 그런 중고등학생 징계하지 말라 권고했다. 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이게? 예, 참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관할하는 서울시 교육청이 네. 서울시 내 이제 모든 중고등학교에게 학생 생활 규칙을 가능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재개정하라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임신, 출산, 연애 등으로 학생을 징계하지 말라. 두발 길이와 염색, 파마, 화장, 휴대폰 그 소지에 대해서 학생을 징계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급진적이고 좌파적이고 파격적인데요. 예,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우려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조희연 교육감 이런 정책을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거 그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데요 도대체. 일단 좀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예. 한번 띄워주시면요, 좀 그 왼쪽 거를 좀 확대해 아예 주시겠어요? 그냥 화면을 덮어줘 보실래요? 글씨가 보이게. 예. 왼쪽 거만 한번 일단 크게 보시면요. 예. 아, 크게 안 나오는군요, 잘. 예. 예. 읽어주시죠. 예. 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네. 임신, 출산, 연애 등의 그 빨간색 네모 칸 있죠? 네. 처벌 조항, 예, 아니요. 지금 그래서 당신의 학교가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먼저 현황을 체크한 다음에 예. 가급적으로 예라고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모두 아예 처벌을 하지 바꾸라고. 말라는 얘기군요. 예. 그 밑에 보면은 또 뭐 누적 배제 징계, 퇴학 같은 거 규정이 없다. 없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 흡연을 해도 퇴학을 시키거나 정학시키지 흡연 말라는 삼재 거죠. 나오시면은 흡연을 3번 걸리면은 예. 그러면 이제 징계를 한다는 뭐 그런 퇴학이나 얘기고요. 정학하는데 이런 걸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것입니다. 네. 예, 이런 거고요. 예, 이제 화면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뭐냐 물어봤더니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생활을 만들겠다. 예. 구체적으로 2012년에 제정된 서울 학생 인권 조례에 따라서 학생 생활 규칙을 완전히 바꾸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그 있습니다. 인권 조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고 네. 이거 이제 무효 소송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반발이 심한데요. 네. 왜냐면 학생인권 조례에선 제2장 학생의 인권 이래 가지고 차별받지 않은 권리. 그래서 학생은 임신, 출산 혹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뭐냐? 내가 임신하거나 출산을 해도 혹은 동성애자이거나 아니면 내가 여자지만 남자라고 생각하고 학교를 다녀도 이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뭐라고 제재하거나 이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저는 네. 여기까지 지금 내용을 들으니까 학부모들의 걱정도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네, 네. 반발이 좀 세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예.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단 이제 한마디로 이건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이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너무 무섭다. 예. 또 이런 이제 학부모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교권 침해가 굉장히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후에 교권 침해 사례가 많이 예.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학습 분위기가 더욱더 나빠질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나쁜 인권을 가르친다. 왜 책임과 권리, 의무를 먼저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자유와 또 어떤 그 내 권리를 예. 권리를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네 멋대로 하는 것이 인권이다. 학생이 중학생이 임신 출산하는 것이 무슨 인권입니까? 네. 이렇게 제가 질문했을 때 한 교육청의 이제 장학사 분이
아니 그러면 임신하는 학생도 학습권이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해야지. 그러면 불의의 사고로 임신 출산한 학생이 징계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일이 이미 벌어진 다음에야 그 학생을 어떻게 하든지 보듬어서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이 징계라는 게 딱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짓을 하지 마라. 너희들은 아직 미성년이다. 이런 경고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지적을 했더니 네. 교육감 그 장학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학생 생활 규칙이나 학칙에 그런 게 있다고 예방 효과가 있겠냐고. 예방 효과가 있으면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고 오히려 저한테 가르치시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고 또 한 법을 가지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학칙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이미 하고 있는 거군요. 굉장히 오류죠, 그 말 자체가. 지키지 않을 건데 그런 학칙은 왜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지적하는 것이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학칙의 재개정 권한은 학교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공문을 내려보낸 서울시 교육청은 이 학생 생활 규칙을 재개정하는데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즉 학운위의 학생 대표가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학교 내 정치에 한창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준비해야 될 아이들을 학생 정치에 끌어들이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려가 참 많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들이 지금 학부모들이 하는 말이 아이들을 학교 보내기 참 무섭다. 정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곧 중학생이 되는데 중학교에 가서 뭐 학칙을 갖다 우리가 제정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좀 안 좋은 친구들께 몰려가지고 학교에서 담배 피우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50% 이상으로 통과가 된다. 지금은 이제 혹시 흡연 학생이 있으면은 예. 이제 소지품 검사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학생인권조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위급 상황이 아닌 경우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소지품 검사하겠다 뭐 이런 경우에는 저는 소지품을 검사받기 싫습니다. 이런 권리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한마디로 봉숭아학당이 돼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PPT에 마지막 사진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사진이? 오늘 바로 오전에 있었던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들이 아주 어린 학생들인데요.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 연대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서 학생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발 자유해라,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해라, 스쿨 미투에 응답하라 이런 메시지로 지금 나가자 창살 밖으로. 그래서 지금 학생인권조례가나 이런 이제 좌파 성향의 교육감들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는 감옥이다. 학생은 피해자고 억압자다. 교사는 가해자고 권력자다. 타도해야 한다. 이런 마르크시즘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100년대계인데 참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걱정이 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뭐 조희연 교육감을 뽑아놨으니 그 책임은 지셔야 되겠죠. 걱정만 한숨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양현희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한숨을 깊게 쉬다가 우리 양현희 기자의 이름까지도 잘못 부르고 말았습니다. 너무 걱정이 크네요. 학교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자, 여기저기서 걱정된다는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이 현대자동차 20년 만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신용등급 외환위기 이후 그래도 꾸준히 회복이 되면서 상승해 왔는데 20년 만에 신용등급이 트리플 B 플러스로 떨어지고 거기다가 이 등급 전망마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관련 내용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가에 이어 신용등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현대차의 신용등급을 낮춘 데 이어 무디스는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대차의 신용등급이 낮아진 것은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무디스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신용등급 전망이 낮아지면 대체로 일정 기간 이후에 신용등급 자체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S&P도 이들 기업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대차의 S&P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은 관련 기록이 있는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 무디스는 현대차의 등급 전망 조정은 주요 시장의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과 지속적인 비용 압박으로 수익성이 향후 1, 2년간 취약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P도 악화된 수익성이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안에 크게 반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신용 등급 하향 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환율과 무역 분쟁 등 거시 변동성 확대, 품질 관련 비용 발생, 환경 규제 강화, 노사 갈등 등이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대차의 10월 해외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한 34만 1,872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해외 판매의 30%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 양대 시장에서 공장 가동률이 기대치 이하입니다. 국내 판매는 6만 6,288대로 작년 10월보다 25% 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추석이 10월에 끼어 있어 조업일수가 올해보다 5일 적었던 영향이 큽니다. 현대기아차는 중국에 8개 공장을 두고 254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지난해 114만 대 판매에 그치면서 가동률이 45% 수준입니다. 140만 대 생산 능력을 방치한 셈입니다. 올해도 공장 가동률이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현지 업체들이 더 싸고 기술력도 비슷한 수준의 차를 내놓으면서 현대차의 올해 판매 순위는 2016년 5위권에서 올해 9위로 밀려 있습니다. 2016년 100%가 넘었던 미국 공장 가동률은 올 상반기 80%까지 떨어졌습니다. SUV 등 대형 레저 차량 중심 시장인 미국 시장에 대응하지 못했고 N저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일본차 업체들이 현대차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펜앤대담 코너인데요. 지금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벌어졌던 집회, 바로 이 K파티라는 곳에서 제 옆에 계신 이영원 대표님과 그 K파티의 이 파란 장미 문화제가 계속해서 열렸었는데, 일단은 그 문화제 장면 한번 보시고 나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영원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영상을 한번 이렇게 쭉 봤는데, 와, 1년 동안 매 주말 저녁마다 이렇게 집회를 해오신 거죠? 예, 문화제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예. 일단 K파티, 이 파티란 말은 이렇게 막 우리가 노는 그런 파티도 있지만 또 정당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어느 쪽인가요? 저희는 정당은 아니고 네. 나라 사는 청년들이 앞장서서 어르신들과 애국 동지님들과 함께 정치개혁 공동체 이런 뜻으로 해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개혁 공동체다. 그러면은 이게 1년 전에 딱 만드신 건가요? 예, 11월 4일에 창립을 했고요. 네. 예, 우리 또 창립 행사 때는 정규제주필님께서 이렇게 축하 인사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제일 처음 시작하신 거였군요. 자, 그러면 1년이 됐다고 하면 11월 4일이라고 그러셨죠? 11월 4일이면 그렇습니다. 내일이 그럼 딱 1년이 되겠네요? 예, 내일이 그래서 11월 3일 K파티 매주 7시 저녁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광화문 광장을 지키면서 있는데 이제 1주년 행사를 겸해서 55차 파란장미 문화제를 할 예정입니다. 이 파란장미 문화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파란장미, 장미는 원래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란장미라는 뜻이 예전에는 불가능했다 그런 꽃말이었는데 이제 과학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파란장미가 이제 유전자로 성공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희망과 이제 불가능한 것을 일으키게 된 기적. 그래서 파란장미라는 의미를 뒀는데요. 작은 의미에서는 억울하게 구속되신 지금 우파 진영의 인사님들 그리고 부당하게 탄핵을 당하신 대통령님까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억울한 정말 인권 탄압과 행포 이런 거에 대해서 전원 즉각 석방을 주장하는 작은 개념에서 큰 개념에서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헌법을 지키고 지금 보면은 너무나도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K파티 파란 장미 캠페인을 하게 된 이유는 티니지에서 잘 보시면 들으셨겠지만 청년이 노점상을 하다가 억울하게 권력과 행포에 의해서 죽음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부당한 행포나 탄압에 대해서 일어나서 이제 그 독재 권력을 쫓아내게 된 튀니지 혁명이 이제 자스민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파란 장미는 우리나라 살아가는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이 서민 경제를 정말 말아먹고 정말 혈세를 낭비해서 미래 세대 청년들을 힘들게 하고 이러한 것들에서 견디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나오게 돼서 지금 1년째 매주 토요일 저녁에 원래는 적화된 정말 1년 전에는 파란 장미가 들어가기 전에는 노란 촛불과 노란 리본이 가득한 정말 아수라와 같은 광화문 광장에 우리 우파들은 겁이 나서 한 발도 들이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희도 정말 공격도 5번 검찰 수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격도 받고 늘 시비나 공격과 탄압 이런 반자유 세력들이 저희 청년들의 문화재를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째 해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광화문 전역 가장 성수기인 광화문 전역에 우리나라 사랑하는 청년들과 애국 동지님들만 광화문 광장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자유 세력들을 하나하나 다 물리치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토요일 저녁 성수기가 파란 장미 문화재를 한번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꺼지지 않는 자유의 촛불로 광화문 광장 계단에 문 아웃과 이렇게 여러 가지 매주 테마별로 적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이 10,000명 이상이 바라보고 있고요. 버스나 자동차까지 보는 분까지 한 주에 3만 명 정도가 이 일반 국민들이 우리 파란 장미가 이제 문재인 정권의 잘못과 그다음에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실업이라든지 경제 폭망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은 정말 호응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은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일반 집회랑은 달리 문화재 활동으로서 대국민 홍보 활동이 해서 지금까지 50차면은 3만 명 정도가 지나가면서만 봐도 150만 명한테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은 정말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파란 장미 이렇게 LED 꽃입니다. 그 지금 좌파들이 반자유 세력들이 절망의 노란 촛불을 가지고 대한민국 흔들고 선동을 줬는데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렇게 희망과 기적의 파란 장미를 들고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청년들이 시작을 했고요. 이 파란 장미 열쇠고리입니다. 이 파란 장미 열쇠고리는 청년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많이 만들지 못하지만 이거를 저희 K파티 문화재 오시는 분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절망의 노란 촛불을 누르고 그 다음에 그 노란 장미를 없애고 이 열쇠고리를 전부 자유대한민국을 아끼고 문재인 정부가 정말 아니다고 생각하는 모든 국민들과 우리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댓글로 빨리 그러면은 결론을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도대체 내일 하는데 언제부터 하고 또 내일은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 계십니다. 저희는 11월 4일 창립 행사 때 광화문 광장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래서 벌써 54차, 내일은 55차 행사입니다. 55차 행사에는 1주년 기념 겸해서 각국 정상들이 나타나서 퍼포먼스를 해서 축하해주고 또 북대지와 문제 있는 자는 또 나와서 좀 혼을 나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1주년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준비한 떡과 간단한 음료와 이렇게 과일들을 나누면서 1주년을 조촐하게 축하를 하면서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문제 있는 자들과 그다음에 국가안보와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 사라지고 진실이 승리하고 정의가 이제 승리할 때까지 저희 K파티 청년들이 앞장서서 앞으로 끝까지 광화문 광장을 지키며 광화문 광장이 여론의 아고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대한민국의 희망을 잃지 않고 저희들이 앞장서서 나가고자 합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저는요. 이 광장을 되찾았다. 이게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정말 우리 수고해 주신 이용원 K파티 대표님께 저는 박수를 이렇게 좀 쳐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합니다. 좋은 문화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이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대 세력의 악랄한 제재 책동이 광란을 부리고 있다. 보통 이 노동신문이나 이 북한의 매체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김정은이 요즘은 이렇게 직접 나서서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관련 내용 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최근 내부 시찰에서 적대 세력들이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다며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북핵 제재를 직접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미국을 적대 세력으로 거론한 겁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과거의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원칙을 거듭 못 받고 있습니다. 이달 1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은 김정은이 최근 강원도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건설장 현지 지도에서 적대 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이처럼 북한의 경제난을 외부 탓으로 돌리면서 모든 것이 어렵고 긴장한 시기에 연속적인 성과를 확대해 나가는 건 적대 세력들에게 들씌우는 명중포화이며 당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한 결사전이라고 독려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부터 김정은은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건설과 같은 방대한 창조대전은 강도적인 제재 봉쇄로 우리 인민을 질식시켜 보려는 적대 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이고 당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한 결사전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직접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제재 완화 등 요구사항이나 적대 발언은 주로 관영 선전 매체들이 주장하는 식으로 전달됐으나 최근에는 김정은이 직접 발언한 것을 매체들이 타전하는 사례가 늘어 제재 국면에서 느끼는 북한의 절박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일 대변인실 관계자의 언급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정은의 불만을 일축했습니다. 경제적 제재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 지점에 빨리 도달할수록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계자는 특히 우리는 김정은이 합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 즉 FFVD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단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층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1일 현지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 약속을 왜 믿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김정은이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이며 미국이 이를 검증할 기회를 갖게 될 때 북한에 가해진 경제 제재는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검증이 전부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뒤 북한에 많은 돈을 냈던 전임 행정부들과 달리 그런 일을 허용할 의도가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무역 갈등은 원하지 않는다. 사실상 이 꼬리를 내린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자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이 분쟁에 대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휴전을 할 수 있는 한번 합의안을 만들어봐라라고 장관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홍준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초안 작성을 장관들에게 지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 4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진행될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들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의 정전 신호를 보낼 합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핵심 장관들에게 지시했으며 실무 차원에서 가능한 조항들의 작성을 시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의 무역 갈등은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중 경제무역의 본질은 호혜 공영이라면서
한동안 미중 양측이 경제무역 분야에서 일련의 갈등을 보였는데 이는 양국 관련 산업과 전 세계 무역에 모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며 이는 중국이 원치 않는 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의 직접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자주 연락해야 한다면서 G20 정상회담 기간에 시진핑 주석과 다시 만나 중대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길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해 들어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면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비핵화와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한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북 양측 서로의 우려를 잘 고려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면서 중국은 지속해서 건설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시 주석과의 통화를 통해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논의가 좋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레뉴스입니다. 이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4대강에 설치된 보 때문에 물이 빨리 흘러가지 못하고 고여서 녹조가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를 빨리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미국 환경공학 분야의 학술지인 이 Environment Engineering Science의 10월에 보면요. 미세조류 성장에 미치는 요소들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소개가 됐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 이 고여있는 물보다 흐르는 물에서 녹조가 30%나 더 빨리 성장한다고 합니다. 네, 관련 내용 윤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부 환경학자와 다수의 환경단체가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4대강 정비 사업이 녹조 발생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에 문재인 정부는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보를 개방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모두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분위기와 달리 미국에서는 정체된 수체보다 혼합이 잘 일어나면 조류 성장이 30% 증가된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는 녹조가 고인물보다 흐르는 물에서 더 많이 생긴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연구로 4대강의 보가 물을 정체시켜 녹조를 더 증가시켰다는 일부 환경학자와 다수의 환경단체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환경공학 분야 학술지인 Environment Engineering Science의 10월호에는 미세조류 성장에 미치는 요소들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소개됐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 녹조는 온도와 빛 그리고 영양물질의 영향을 받아 생기고 물 전체에 빛이 골고루 받는 조건에서 더 잘 발생합니다.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박석순 교수는 물 전체가 빛을 골고루 받기 위해서는 물 위와 아래가 섞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고인물보다 흐르는 물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해당 논문에 따르면 물을 가두지 않고 흘리면 녹조가 더 많이 발생하기에 녹조 때문에 4대강 보를 개방하고 철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재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교수는 최근에 환경부가 녹조를 핑계로 4대강의 일부 보 수문을 개방했지만 결과적으로 녹조는 수문 개방 전보다 더 많이 발생했고 이는 환경단체 그리고 일부 교수들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작된 4대강 녹조 사기는 해마다 반복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보 개방과 보 철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녹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보를 개방했더니 녹조가 더 많이 생겼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결정적인 논문이 바로 이 보를 개방하거나 보를 철거하면은 오히려 녹조가 더 많이 생길 거라는 점을 시사해 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를 개방하게 되면은 물을 흐르게 하면은 잘 혼합되기 때문에 혼합될 경우에는 녹조 생물이 한 30% 더 많이 자란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4대강 정비 사업을 비롯해 수자원 관리에 대해 총괄 책임을 지는 환경부는 보 개방이 녹조를 더 발생시킬 수 있다는 해당 논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수자원 확보와 수질 등의 개선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기에 환경단체와 일부 학자들은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보가 녹조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원인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최재천 생물학과 석좌 교수는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환경제약이라며 보를 철거해 강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네뉴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브라질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당선됐죠. 이 보우소나루 당선인 이미 알려진 대로 상당히 우파 성향, 강한 우파 성향을 가진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지금 브라질 이스라엘에 있는 브라질 대사관의 그 위치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와, 상당히 친미적인 그런 행보인데 보우소나루 당선인 반중국 행보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효과일까요? 지금 브라질의 증시는 무려 13점, 이게 브라질의 보베스타 지수라는 건데요. 9월에만 13.5%가 뛰었다고 하는군요. 관련 내용 다 모아서 조준경 기자가 이 시각 세계를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브라질 자유를 보우소나루 대통령 당선인이 이스라엘 주재 브라질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이스라엘 일간 이스라엘 허영과의 인터뷰에서 자국 대사관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이스라엘은 자국의 수도를 결정할 주권적 권리가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이고 대사관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는 역사적이고 올바른 조치라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반중국 행보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대선 기간 당시 TV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브라질을 사들이고 있다며 중국의 브라질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브라질이 보우소나루 당선으로 공기업 민영화 등 본격적인 자유시장 정책을 위해 우양호할 것이 관측되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전문 잡지 포춘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보우소나루 당선이 점쳐지며 브라질 헤와라가 달러 대비 10% 상승했고 브라질 보베스타 지수도 9월 중순 이래로 13.5% 뛰었습니다. 국내에 설정된 브라질 펀드도 최근 1개월 수익률이 18.81%를 기록해 글로벌 증시 불황이 무색할 정도로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시내에 위치한 교황청 대사관에서 사람의 뼈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일이 무려 35년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이탈리아 역사상 최악의 실종 사건으로 꼽힌 두 소녀 실종 사건과 연루됐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로마 중심가에 있는 교황청 대사관 지하실에서 인부들이 리모델링을 위해 마루바닥을 해체하던 중 사람의 뼈를 발견해 즉각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뼈들이 35년 전에 발생한 10대 소녀 2명의 실종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유해의 두개골과 치아 등을 두 소녀의 DNA와 대조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지난 1983년 당시 15살이던 에마누엘라 오를란데가 실종됐고 미렐라 그레고리라는 16세 소녀도 종적을 감췄습니다. 오를란데가 교황청 직원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실종은 각종 음모론을 낳기도 했습니다. 한편 교황청이 오를란데 실종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비판해온 그녀의 가족들은 이번 인골 발견 소식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넨뉴스입니다. 페넨 퀴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붉은 돼지던가 저기 답방 확실한가요? 요즘 내수 경기 때문에 민심 안 좋지 않나요? 뭔수? 내수? 베네수엘라?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을 모셔오겠습니다. 어설픈 아재 개그 요즘 지지율도 그렇고 댓글 여론 너무 안 좋던데. 밀당시! 이러다가 내수 경기 침체로 베네수엘라 꼴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그렇게 오매불망 핵돼지를 이곳에 데려오려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최 대장님을 보면 마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수백조는 우리가
좀 쓰겠습니다. 그냥 밀어보죠. 이리 마음대로 해. 누구 마음대로 막 쓰자는 겁니까? 그거 나중에 뒷감당 되겠습니까? 그나저나 어제 양심적 병력 거부 오셨죠? 하지만 갑자기 개종하면 안 됩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수사나 심사, 검증에 있어 그 강함을 상징할 만한 도구나 단어를 골라 정답 구호로 정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정말 작은 미시 세계를 볼 수 있는 광학기기죠. 현미경 아시죠? 저는 김미경 하겠습니다. 아하하하하하. 미시? 미시? 어렵고로 뭔 소리야? 그나저나 라이더 한번 켜보세요. 그 짧은 순간에 그 뜨거운 불이 확 고마셔리 안 신기하던가요? 저는 뜨거운 불로 하겠습니다. 불. 아유. 갈고 가라. 그 끝에 예리함이 있어서 이것만큼 강한 것도 잘 없죠. 저는 극한의 날카로움, 송곳 검증, 송곳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 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흔히 줄여서 땡땡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Give me example. 보기 나갑니다. 1. 특종 2. 떼법 3. 독종 4. 특검 5. 불금. 김미경 안찰스님 정답 2번 떼법. 정답. 최 대장님 정답보다 여러분 불금 내세요라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이야 아시겠죠? 정답은 문배 씨가 잘 알 겁니다. 불 파이어 하나 불 문배일님 정답. 4번 뜨끔 하겠습니다. 뜨끔. 문배일님 특별검사제도 특검 정답입니다. 요즘 특검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까 이 K파티에 이용원 대표가 출연하셔서 이 파란 장미 열쇠고리를 소개해드렸는데 와 댓글 게시창에 그 파란 장미 열쇠고리 어디서 구해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내일 이 1주년 기념 집회는 토요일 저녁 7시에 세종문화회관 앞 그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파란 장미 열쇠고리는요 파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나눠드린답니다. 거기 참석하셔서 받아가지고 가방 같은 데 이렇게 달고 다니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아까 저희 그 펜앤퀴즈쇼에서 최대잡 씨가 불금을 못 보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 좀 활력 있게 기운차게 그렇게 지내야 되겠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밝은 모습으로 더 알찬 뉴스로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